607조 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주가 시장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도 오미크론 불똥이 튀었습니다. 석유 제품 수요가 둔화해 정제 마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수도권 주택 매매량이 작년보다 23.6% 급감했습니다. 고강도 금융 옥죄기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607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손실보상금 등 약 68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과 또 방역 예산 확대 방점이 찍혔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07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겼지만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 원보다 3조 이상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증액 규모는 6조 5천억 원, 이 중 절반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에 쓰입니다. 우선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도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 금리로 35조 5천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됩니다. 관광과 체육, 문화업종, 택시와 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4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의 영향으로 방역 예산도 1조 4천억 원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의 구매가 추진되고 중증 환자 병상도 역대 최대인 14,000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관련 예산과 공급망 차질 여파에 따른 긴급물자 공급 대응 예산이 각각 3천억 원씩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 계획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 국내를 비롯해 세계 전 대륙에 퍼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긴축 행보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심화됐는데요. 연일 낙폭을 키우던 국내 증시, 다행히 주 후반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60선도 회복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며 일주일 만에 전 세계 29개 국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한 뒤 돌아온 미국인의 오미크론 확진이 밝혀지며 당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틀 연속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긴축 수위를 높인 부분도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코스피 역시 주 초반 2,820선까지 밀렸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반등에 성공하며 한 주간 1.09%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74% 내리며 998.4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고 코스닥 역시 개인이 매도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오랜 기간 횡보하던 대형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주 초반 급락세를 다시 되돌리며 75,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출현 등의 급등세를 보이던 진단키트 관련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증권업계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패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지수 하단을 이탈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을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테마주와 실적주가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주가 시장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저가 메리트에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3개월 만에 7만 5천 원까지 올라섰고 SK하이닉스도 12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향후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IT 대형주나 이런 부분으로의 매수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2월은 그래도 IT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반면 반도체주 상승 당일 NFT 테마주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간 고공행진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성장주에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대형 실적주로 주도주가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NFT 관련주의 경우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어 가시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의 옥석 가리기는 유효하다는 조언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P2E 시스템이 바로 실적에 붙을 수가 있어요. 조금은 이게 테마이지만 실적 가시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은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이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과 오미크론 발생 등으로 급락하며 정유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 확대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전제 마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유업계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둔화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습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지난달 말 기준 배럴당 3.1달러로 10월 7.6달러에서 한 달 만에 절반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정제 마진은 지난 9월부터 손익분기점 수준인 5달러를 넘어선 이후 8달러까지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첫째 주부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정유화 석유화학 평균 마진은 지난달 말 배럴당 4.3달러로 영업 손익분기점 5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S-오일의 혼합 마진은 3.2달러로 역시 영업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오미크론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고 이에 대체 발전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동반 하락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이 휘발유와 연료유 수출을 늘리기로 하고 정제 설비 가동률도 상승하면서 정제 마진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정유사들의 동절기 난방유 수요에 대비하는 가동률 상향으로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로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실적 반등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위기 길어지고 있죠. 이에 정부가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 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에서 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773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업계는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국제선 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공항 사용료 감면이 연장되며 지원이 절실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 명,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65.3% 줄었습니다. 정부는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거래 절벽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약 7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8.8%나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7.8%나 줄어든 것으로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10월 매매량이 한 해 전보다 23.6% 줄어들었습니다. 10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본다면 아파트는 5만 건에 못 미치고 전월 대비 11.6%, 작년 같은 달 대비 26.3%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외의 주택은 약 2만 6천 건으로 전달보다 0.2% 늘었고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4%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금값이 되며 청약 경쟁률도 심화됐죠.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눈이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분양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김포시 풍무동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인기를 증명하듯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 단지는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400실초가 오피스텔로 김포 골드라인인 풍무역 반경 1km 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피트니스와 스크린 골프룸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계획됐습니다. 오피스텔은 통상 출퇴근이 편한 교통망 등 임대 수요가 중요했지만 최근엔 아파트를 대신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젊은 실수요자들이 더해진 탓입니다. 주수요층인 2030 세대의 니즈를 맞추기 위하여 전 세대 복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뿐 아니라 청약 성적에서도 오피스텔의 인기가 확인됩니다. 이번 주 파주 운정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한 오피스텔은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피스텔로는 파주 내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또 최근 청약 접수를 받은 송도 오피스텔은 평균 94.1대 1, 최고 31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제로 좀 풍선 효과를 누렸고 특히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이제 대출이나 취득세 규제가 좀 덜한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유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았다고 보여지고요. 건설사들도 연내 오피스텔 분양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전과 천안 등 각지에서 아파트를 대신할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는 가운데 연내 분양의 경우 내년 시행되는 차주 단위 DSR 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에 대출 금리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내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자 부담도 문제긴 한데 정부가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며 제2금융권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 이 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미국에 비해서 그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경우 그 대응할 룸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금융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과 달리 그 원가인 그 기준 금리를 상품 가격인 이자에 이전시키기가 쉽고 속도도 빠르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한 분에게 돈을 빌리게 만들어 주면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영양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영양주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주사기를 꽂고 영양제를 빼내려 한다면은 피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겠지요. 원장님, 그리고 주담대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이제 연내에 6% 넘어설 것이라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좀 과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피스 금리를 보면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 8월 그 기준금리 인상 때 0.95%였던 것이 이달 들어서는 1.295%까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지요. 현재 은행권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3% 후반인 때이지만 이는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고요. 차주들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이미 5% 중반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까지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내 주담대 최고금리 6%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한은이 내년에 추가 인상한다고 지금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이 있는 서민들은 연체,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 부분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금리 인상기인 현재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작년 말에는 60% 후반대였었는데 지금은 80%까지 높아졌던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 시작되었고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서민들이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자력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거의 경우였던 2002년도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자금 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저축은행 등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채무 상환을 유예받은 고객들의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금 차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취약차주들이 결국에는 불법 사금융 쪽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이 추산하기는 한 해 서민들의 그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2조 원 정도입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은 대부업 시장을 포함해서 제도권 금융기관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제도금융권은 그 기준금리에 직접 연동이 되지만 불법 그 사채 시장의 수요자는 이자율보다는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제도권 금리와는 무관하게 공급자가 이자율을 이미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불법 사금융 또한 유동성 긴축 측면에서는 금리를 높일 구실로 삼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참고로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에서 대부업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10명 중에서 1명 정도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을 못 받은 고객의 약 85%가 제도금융권에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에 57%는 불법 사채라도 쓰겠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채 이용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원장님 말씀대로 이자 연체, 불법 사금으로 내몰리고 다중 채무자들 빚 돌려막기 부작용이 좀 초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막아야 되잖아요. 정책적인 보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그 정책금융 상품이나 이자 감경 등의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다중 채무자나 한계 채무자들이 그 채무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채무자의 그 성실한 상환을 전제로 한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희생 등을 통해서 채무 조정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빚의 절대량을 줄여서 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빚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희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병원의 그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병원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법원 개인희생위원들의 획기적인 확충 등을 통해서 빚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치유에 진력을 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정책 보완 더 절실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올 3분기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전분기보다 약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만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체 파운드리 시장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올 3분기 매출은 272억 7,700만 달러, 우리 돈 약 32조 6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2분기보다 11% 증가한 48억 1천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업계 1위 대만 TSMC는 3분기 53.1%의 점유율을 0.2%포인트 끌어올리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매출 역시 11.9% 증가한 148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됩니다.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7조 원에 육박하며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오른 16조 9,023억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상품 군별로 보면 가전, 전자, 통신기기, 또 여행, 교통 서비스와 문화 레저 서비스의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70%를 넘게 차지하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약 29% 증가한 12조 2,254억 원으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난이 계속되며 11월 국내 수입차 판매가 전년보다 3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8,810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4%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 1월부터 11월 누적 판매로 보면 총 25만 2,242대가 등록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는 신차 휴가와 물량 해소란 긍정적 요인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의 부정적 요인이 맞물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유호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이 1.4도를 보이며 기온이 영상권에서 출발했었는데요. 다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를 보이며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또한 주말 동안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전라, 제주도는 오전 한때 흐리겠고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아침에 5mm 내외로 비가 온 후에 개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고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6도, 춘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0도, 강릉 영하 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속초 7도, 강릉 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2도, 부산 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10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는 비가 온 후에 개겠고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비 소식은 없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는 다시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